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사흘 만에 급한 물은 껐지만 전례를 찾기 힘든 정부 행정망 중단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정상화 첫날 정부 대책회의 내용 먼저 현장 화면으로 알아보고 시민들 목소리도 전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할 거란 관측 속에 합동참모본부의 대북 경고 서명이 나왔습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군 당국의 강경한 메시지 읽어보고 북한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책회의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행정 전산망을 복구한 뒤 월요일인 오늘부터 서류 발급 업무 등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세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등은 마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지방행정 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현재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일과가 지난 12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 공무원 약 53만여 건의 시도 세월 행정 시스템에 접속이 있었으며 지금 현재 원활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무런 불편 없이 국민 여러분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24도 12시 기준 민원 26만여 건을 발급 처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3곳을 운영하면서 주요 시스템과 민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가 평소대로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개편 TF를 내일 20일자로 구성하여 원인 분석 결과와 함께 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발생한 네트워크 장비 장애의 상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 당국이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 즉각 중단하라며 대북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와 관련한 사전 경고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맞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앞둔 북한을 향해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규탄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제하는 도발 행위이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같은 우리 군의 사전 경고는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말 북한이 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 당국은 이처럼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하며 대남 정보 감시 활동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우리만 제약을 감내하는 건 대비 태세에 져야된다며 9.19 군사합의 문제를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발사 강행에 대응하는 필요 조치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관 부처와 협의 또 정해진 절차 등을 통해서 필요한 상황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대북 경고 성명은 이보다 앞서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결과에 따라 발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미국을 향해 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살인장비 거래라며 이에 대응해 전쟁 억제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부총국장은 미국이 무분별한 무기 판매로 얻는 금전 수익이 많을수록 그들이 치러야 할 안보 위기의 대가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군 행정 전산망 장애와 또 민주당의 현수막 논란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서로를 겨냥해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채 5달이 남지 않은 총선과 관련된 각 당 내부 상황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행정 전산망 마비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 문구에 대해 각각 사과를 했는데 서로를 향한 비난도 했나 봐요. 네, 오늘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로 국민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망 먹통 원인과 복구 지연 원인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정부와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디지털 재난에 준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은 동시에 청년 비하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현수막 문구를 겨냥해 맹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청년 세대를 이기적이고 욕심만 많은 무지한 세대로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드러났다며 크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현수막 논란에 대해 기획 의도가 어떻든 명백한 잘못이자 당의 불찰이었다며 조정식 사무총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해당 현수막을 이용한 행사의 기본 방향은 보고됐지만 문제가 된 문구가 보고되진 않았다면서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업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반대로 행정 전산망 마비에 대해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무능한 불통 정부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재차 요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당 내부 상황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또 한동훈 장관 출마설이 맞서고 있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한 토크 콘서트에서 12월 2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변화가 없으면 신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은 과거 이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 날이기도 한데 최근 이 전 대표는 온라인 지지자 연락망을 구축하며 사실상 창당을 위한 준비에도 돌입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12월 27일 얘기하긴 했는데요. 네, 그런데 창당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우선 다 준비를 해야죠. 네, 이 전 대표 측은 지금까지 4만 명 정도 연락망에 참가했다고 밝혔는데 신당 창당을 위한 조건을 단숨에 충족하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론도 동시에 불붙는 모양새인데 인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한동훈 장관 출마에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역할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정식으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특히 최근 한 장관이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를 방문하면서 출마설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 한 장관도 출마 가능성 관련 질문에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한 장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한 장관이 어떤 형식으로 정치에 입문할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초 전에는 한 장관 행보가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자신들을 이 말로 부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만 비명기로 분류되고 있는 의원들이 혁신계를 자청하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총선 앞두고 계파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민주당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4명이 출범시킨 원칙과 상식 모임이 지난 주말에 청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청년 세대 비하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현수막 문제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 사법 문제로 민주당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고 비판했는데 비명계 모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 꾸준히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던 거고 저도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하지만 친명계, 당내 주류는 비명계 의원들이 총선 공천을 못 받을까 봐 집단 행동에 나선 거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혁신 모임에 공감하는 의원 숫자가 40-50명에 이른다는 주장과 달리 당장은 모임에 함께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모여 있는 거고요. 말로는 그러죠.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40-50명 된다. 예, 그 얘기는 40-50명.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네, 현재 해당 모임에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 친문 의원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 정도만 거론되는데요.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되는 현역 의원이 당 결정에 반발해 향후 비명계 모임에 합류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라 나흘간 영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의 첫 번째 국빈으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저녁부터 41발의 예포와 왕실 근위대의 사열, 마차 행진과 국빈 오찬과 만찬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영국 의회에서 양국 관계와 성장, 미래 비전을 주제로 영어 연설을 진행하고 리시 수넥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런던에 이어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오는 28일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면서 러시아와 북한과 보조를 맞추는 건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영국 텔레그래프지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이 동아시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는 물론 다른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 러시아와 삼국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자국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개인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당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지휘에서도 배제하고 또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이 차장 검사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그리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리조트에 대한 압수수색 이어가고 있죠. 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차장 검사 처남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에 있는 골프장과 접대 의혹이 불거진 강원도 춘천의 리조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접대 의혹과 관련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 출입, 결제 내역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장검사 관련 의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천안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선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차장검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2020년 12월 말 춘천에 있는 리조트에서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의혹에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이 차장검사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일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9일에는 비위 정황을 담은 원본 자료도 제출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자료 제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이 차장검사를 추가로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며 이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표결이 어려워지면서 일단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차장검사는 그동안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지휘했는데요. 대검찰청은 오늘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는 등 인사조치까지 내렸습니다. 결국 이 차장검사를 이 대표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한 겁니다. 공석이 된 이 차장 자리는 당분간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겸임할 예정입니다. 대검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내부 회의에서 이 차장검사 강제 수사가 외부에 드러난 만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옳다는 뜻을 밝혔고 수사팀에도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차장검사는 제기된 의혹 가운데 위장 전입만 인정하고 나머지 비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해왔는데 이른바 제19 강제 수사를 통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KBS 박민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박 사장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조는 박 사장이 지난 12일 임명한 재가를 받았고 그날 밤 자정 인사 발령을 내렸는데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가 당일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주 씨의 하차를 통보한 과정이 박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완전 정상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이상민 장관 발언부터 들어보셨는데 초유의 행정 전산망 중단 사태 이후 정상 운영을 시작한 첫날 주민센터에는 시민들 발걸음이 계속됐습니다. 다행히도 마비됐던 전산망이 복구돼서 그동안 못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시민들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복구돼 정상 운영을 시작한 첫날. 밀린 민원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인증번호도 안 해요. 오늘까지 해야 돼서 급하게 왔습니다. 9시 되자마자 출발해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 사업상 필요한 등초본이기 때문에 그거 띄러 왔다가 전산망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복구된 행정망이 정상 가동되면서 무인 민원 발급기부터 주민센터 직원들 업무까지 차질 없이 처리됐습니다. 앞서 재개된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도 별탈 없이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일부 주민센터는 전산망 먹통으로 업무 처리가 막혔던 민원인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복구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전례를 찾기 힘든 정부 행정망 중단 사태에 시민들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사기업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정부가 나서서 서비스 먹통 사태를 비판하고 재발 방지 등 개선을 주문하더니 이번 사태 때 보이는 모습은 상반된다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 계란 대란 났을 때는 정부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기업을 옥죄했는데 대한민국 통신망이 이런 상태인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부가 행정망 중단으로 처리 못한 민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소급 적용 등 조치를 내놓긴 했지만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무려 56시간 동안 마비됐던 행정 전산망. 가까스로 복구되는 동안 비판이 집중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데요. 잠깐 보시죠. 네, 우리나라 행정 전산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곳인데요. 18년 전 세계 최초로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로 시작한 기관으로 당시엔 정부 통합 전산센터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중앙 부처를 비롯해서 1,400개에 달하는 정부 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서버를 구축해주고 있고요. 전국 기관들의 운영과 보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컨트롤 타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정부24, 또 세올도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요인으로 행안부가 지목한 건 서버 과부하 여부를 관리하는 네트워크 장비 L4죠. 마찬가지로 정보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색 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관리하는 기관 숫자들도 많은 데다가 최근 모바일로 지문 인증을 비롯해서 그 인증 수요 자체도 크게 늘면서 관리의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정보관리원에선 관련 예산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급증을 했고 내년 예산에서도 17%가 넘는 790억 원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내실 자체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졌습니다. 무작정 덩치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서 단순 보완책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까지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23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벌입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과 대처 과정의 문제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따져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행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한동훈 장관의 총선 역할론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로 구성이 된 원칙과 상식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거치면서 좀 더 구체화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대한민국 인구 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 얘기죠? 네, 한동훈 장관이 이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다고 보는데 교수님은 어떤 시각이세요? 네, 최근에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장관 주로 소개가 될 때는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회의장 앞에서 논의했었는데 최근에는 지방 행사에 순례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인구 포럼 같은 국가 정책하고 관련된 이런 논의 무대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총선 출마 관련 물었을 때 한마디로 서로 주고받는 정도에 그쳤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길게 주고받고 있고요. 기자들도 여러 가지 주변 취재를 통해서 뭔가 조금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의견을 좀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마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출마를 한다. 여러 가지 좀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출마의 형태로도 뭐 총선에 나서는 뭐 것도 있을 것 같고 총선까지 가는 모습만 좀 보이는 모습도 있을 것이다. 또 선대위원장 여러 가지 역할론이 분분하던데 어떤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나왔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현재 법무부 장관 하는 것 이상으로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좀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렇지만은 워낙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 쪽에서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빼고 나서 지금 인요한 혁신이 정도가 주목을 받고 있고 김기현 대표 외에 나머지 유력한 정치인들이 있는 건가. 오세훈 시장 같은 현재 서울시장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주도가 돼가지고 총선을 치른다고 했을 때 과연
국가적으로 총선에 주목받을 만할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네. 한동훈 장관이 나섰을 경우에 주목을 받는 역할을 할 겁니다. 물론 개인이 정치권에 진출해가지고 이후에 정치적으로 더 성장하는데 과연 전망이 어떨까 이건 다른 평가가 가능한데 적어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에 주목을 받는 데는 한동훈 장관이 나선다면 플러스는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도 아무래도 총선 관련 질문이 쏟아졌을 텐데 한동훈 장관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면 바로 한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정이 그 법무부 장관 일정보다 약간 대선 선거 총선 출마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이런 조금 더 확실한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밝히실 생각이실까요?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장관이 그 여권의 지속적인 출마 요구 수용했다 이런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라서요. 보도라든가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아까 드린 말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고 지난 또 9월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제 임무를 다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개각 시기와도 좀 맞물려 있고 또 총선에 나서려면 1월 10일인가요? 그 전에 또 공직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든가 언론인들은 총선 90일 전이니까요. 네. 그게 아마 1월 11일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서려고 했을 경우 그 이전에 나서야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90일 이전이라도 국민의힘의 그 혁신위가 마무리하면서 새로 선대위 체제로 전환시키려고 할 때 그때쯤 되지 않겠나 좀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총선 대비용으로 지방에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구글링 해보면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팩트 체크해보면 사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다른 장관들이 지역에 그렇게 나섰을 경우에 한동훈 장관처럼 주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일거수일투족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어떤 방식이겠느냐, 혹시 나오는 모양새만 아니겠냐라고 했었는데 적당히 나오는 모양새 갖고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본격적으로 자리를 그만두고 인수인계도 해야 되겠고요. 나서야 될 것이고 지역구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 나온 것이니까 아마 최종적으로 머무른다면 모르겠지만 나온다면은 12월 말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네, 자, 한 장관을 향해서 극지 않은 복권이라는 표현을 썼던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인데 마침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신당설과 맞물려서 두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장관을 향해서 황태자 이미지로는 어렵고 어느 시점에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둬야 된다 이런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극지 않는 복권 이야기하면은 그대로 해석하면 확률은 굉장히 낮네요. 그러네요.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대박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성 얘기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도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우리나라에 너무 검찰 관련 발언들이 많이 언급되고 주목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차기에도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 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또 한동훈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유리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국민적으로 검찰총장 출신이었는데 정치권 출신이 아닌 검찰총장 출신이었는데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은 어정쩡하게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같은 검찰 출신만 했던 정치인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유력한 배경이 되겠는가 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으로부터 왔던 경로가 한동훈 장관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것인가 조금 달리 봅니다. 그걸로 아주 이제 대통령까지 가서 국민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수 과반 이상을 60-70% 이상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보니까 괜찮다라고 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말처럼 본인은 대통령 목적보다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왔다라고 한 이후에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은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코스만 가지고는 모델로 삼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현 시점은 윤 대통령 닮은 꼴이라는 어떤 별칭이 좀 있는 인물인데 그런데 국민들이 똑같은 코스를 또 원하겠습니까? 또 만약 똑같은 코스를 원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성공했던 대통령이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한편은 기대가 있었지만 우려도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우려했던 바를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극복 과제가 한동훈 장관 앞에도 정치적으로 옮긴다고 했을 경우에 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총선이 만약에 실시된다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가는 거라고 해석하시는 겁니까? 장기적인 진로를 얘기했을 때는 뭐 그런 점이 있지만은 저는 네. 당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짧게 나왔을 때는 인기도가 따라갑니다.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점검을 받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긴데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도 총장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2, 3년 정도 만약에 정치권에 있었다면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총장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지명도, 인지도를 가지고 그대로 대통령 후보까지 이전해 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현재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총선도 이어진다면은 그걸 좀 이어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게 길게 간다면은 야당 정치인들한테 맞대응하면서 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하고 네. 그다음 국민을 상대하면서 또 야당과 상대하는 정치인의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에서 점검의 결과도 나와서요. 이후의 평가는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무부 장관 수행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주목받았던 것을 토대로 정치권에 진입하는 거니까 그 후광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동훈 등판론이 재부상한 걸 가지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을 의식해서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질문인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윤 대통령을 비판한다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가슴이 웅장해질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대통령을 향해서 변화가 없다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면서 날짜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2월 27일. 네, 12월 27일 이전부터 얘기했죠. 뭐 사람들은 2011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에 참여했을 때, 비대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그 날짜를 얘기합니다. 따져보니까 2011년 12월 27일이면 벌써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권에 진입한 지가 만 12년이 다 돼가네요. 아마 그 기점으로 한다는 건데요. 현재 여러 가지 발언들로는 당연히 뭐 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으로 본인의 여러 가지 지지자들이 연락망 구축하는데 4만 명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탈당이라든가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조금은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큰 당이 변화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전략은 없겠죠. 왜냐하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힘과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인 제1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양당 독과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좀 한계가 있는 정당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당들 비판하면서도 어지간하면은 큰 정당에 좀 부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데요. 그 점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마지막까지는 혹시 국민의힘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나 여지는 남겨놓고 있지만은 대체적인 흐름은 신당 창당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 보니 숫자들도 여러 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약 4만 명에 달하는 지지자 열람망을 구성했다라고 이 전 대표가 말하기도 했는데 직접 이준석 전 대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자 연락망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몇 명까지 되어 있나요? 들어오기 전입니까 39,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해보면 한 1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조정은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 나 그 창당할 때 5,000명 모으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거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제가 12월 27일 얘기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창당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우선 다 준비를 해야죠. 네, 약간의 여지를 남기는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또 한 가지 또 페이스북에는 온라인상의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다. 920대 이게 92대 최근에 장제원 의원을 좀 겨냥한 발언 같기도 하고요. 네, 장제원 의원 지역 행사하면서 관광버스 92대 92대 예. 했었는데 10배를 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 인터넷상으로 지지 연락망 만들고 있는 것은요. 본인을 향해서 구체적인 지금 정당 조직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은 징계 상태로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상 원 밖에서 지금 움직이는 양상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준석 본인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과연 정당 조직을 구축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니까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정도가 아니더라도 정당 조직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역에 따라서 뭐 7,000명, 2,000명 가까이 뜨고 있는데요. 정당 창당 등록 조건은 광역 단위의 시도당 5개 이상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에서 1,000명의 당원이면 가능하니까요. 네. 현재 이 네트워크만 통으로 충분하고 있고요. 사실 또 지금 따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움직였던 조직들이요. 현재 민심 동행이란 창준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 등등 한다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는데 조직의 어려움이라도 이런 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네. 총선 국면에 경쟁 국면에 들어갔을 때 기존 정당들하고 비추어서 과연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일 뿐이지 신당을 창당 작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물리적인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이상민 의원도 지금 뭐 국민의힘 가능성, 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가능성까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인데 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당에 대한 트라우마, 어려움을 이미 겪었다. 이 트라우마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바른미래당 얘기를 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그다음에 현 국민의힘 계열로 갔다가 나갔을 때가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총선을 앞두고 갔던 것이 아니라요. 20대 총선, 2016년에 20대 총선 치르고 난 다음에 유승민 의원 등과 더불어서 이미 원내 진입한 사람들이 바른정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합 집산을 거쳤다가 국민의당 등과 통합을 거쳐서 21대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나중에 민생당 등으로 쪼개져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소멸되는 장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3당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소멸되는 과정까지 겪고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복귀했던 이런 걸 지적하면서 이상민 의원이 신당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트라우마를 걱정하기에는 일단 본인의 고민이 좀 깊어 보이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보니까 내일 국민의힘 혁신위 초청으로 대전에서 강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비명계와 지금 최근에 또 친명계 목소리가 대비되고 있거든요.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또 민주당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을 조화롭게 이 민주적인 당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4명 플러스 알파에 알파가 뭐 거의 붙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이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4명의 의원들이 이 앞장을 서서 나왔는데 여기에 호응하는 만약에 사람들이 붙는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아니 물이 있어야지 배를 띄우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모여 있는 거고요. 말로는 그러죠.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40-50명 된다. 그 얘기는 40-50명.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새를 불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지금 찻잔 속에 뿡 정도도 안 된 그런 보편을 저는 네, 아까 못했던 이상민 의원 탈당하면 국민의힘 입당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단 이번 그 강연은 탈당 문제와는 좀 무관하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무관할까요? 국민의힘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요. 현재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구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상민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 또 본인할 또 원하는 쪽이 있으면 가겠다는 얘기고요. 혁신위원회 가서 강연하는 것은 별도의 얘기라고 하겠지만 그 정도 근접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혁신위 활동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움직임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다면 굳이 거기 혁신위까지 가서 강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접 가능성은 적어도 있는 게 아닌가.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양향자 의원의 경우도 거기 강연한다는 것은요. 직접 가담하지는 않더라도 여지는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이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 움직임을 두고 물이 있어야 배를 띄우는 것인데 물이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오히려 지금 원칙과 상식 모임에서는 민주당의 그동안에 민주당을 띄워왔던 물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왜냐? 민주당이 원칙을 버리고 상식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떠왔던 물은 약화되고 다른 쪽으로 흐를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요. 우리나라 정당에서 이렇게 원칙뿐만 아니라 상식의 문제가 제기되는 걸 굉장히 좀 신기하게 볼 정도입니다. 아마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나왔던 공통의 단어가 공정, 원칙, 상식 이런 얘기였는데요.
상식이란 말은 국민 일반들이 보기에 영 아닌 것을 쉽게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배를 띄우고 안 띄우냐를 떠나서 민주당의 의원 내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민주당이 국민 일반이 보기에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아주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국민 일반이 보기에 상식이 맞지 않다라는 것은 국민의 민심하고 떨어져서 간다든가 아니면 국민이 보기에 이건 아닌데 하면서 불구하고 강경 지지 세력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밀어붙인다든가 이런 경향을 지적하는 걸로 봐서 이후에 그 네 사람들의 행보가 확산돼 가지고 탈당하려는 전초 작업이 될지 아니면은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압력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는 그냥 정파적인 권력 투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반성하고 있는 말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내부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만음 교수님의 생각까지 들어보고 못다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금리 고물가 속에 은행들이 역대 최대 이자 이익을 얻은 가운데 오늘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났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또 지원 규모가 연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은행연합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취약 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였는데 누가 참석을 했고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간담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그러니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서민 경제가 휘청이는 동안 은행들이 역대급 이자 수익을 내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죠. 그러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한자리에 모아 함께 상생 방안을 도출하도록 한 겁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부터 금융권을 향한 따가운 질타가 먼저 나왔는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말 잠시 듣고 오시죠.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각 금융회사별로 상생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국회에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격적인 행제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네, 김 위원장은 회장단에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금리 부담을 일정 수준 직접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 금감원장은 지난 몇 년간 금융권에서 대형 소비자 피해 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회장단은 자리에 참석한 5대 은행뿐만 아니라 8대 은행 금융지주회사와 그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은행권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의 최종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업계와도 경영진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상생금융 압박은 은행을 넘어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이중고 속에서 빚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의 깡통 대출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공시한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들 은행의 무수익 여신, 즉 원리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대출의 잔액은 지난해 말 2조 2,772원에서 올해 3분기 말 2조 8,988원으로 27.3% 급증했습니다.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은 올해 3분기 기준 1,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4% 늘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3분기 말 누적 전국 어음부도액은 4조 1,569억 원으로 같은 기간에 214.9%가 급증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다세대 연립 등 비아파트 전세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올해 비아파트 전세 거래 총액은 20% 아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전국 주택 전세 거래 총액은 아파트가 181조 원, 비아파트 44조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아파트가 80.4%, 비아파트 19.6%로 전세 거래에서 비아파트의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건 2011년 주택 임대 실거래가 발표 이래 처음입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 철회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중소업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경영 애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매출이 감소한 종이빨대 제조회사 등의 경영 애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수요 유지 방안 마련과 함께 다회용품 사용 우수 매장을 지정하고 중기부가 다회용품 우수 매장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이번 전산망 먹통 사태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지목한 가운데 이 장비를 제작, 유지, 보수하는 업체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업체는 오늘 YTN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문제 발생 뒤 행안부에서 업그레이드한 운영체제의 다운그레이드와 제품 교체를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업데이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요구한 날짜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장비 기능이나 성능과 연관된 쪽에는 중국산 부품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어느덧 연말정산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세금을 뱉어낸 경험이 있다면 먼저 남은 2달 동안 올해 지출 내역을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북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 비중을 늘리는 게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혜택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총 금액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는 초과분에 대해서 15%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더 빨리 돼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도 살펴봐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대표적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한다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뿐더러 세금도 일부 빼줍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올해 7월 이후 본 영화 관람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의 공제율도 2배 확대됐습니다. 만약 수험생을 둔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13월에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내일 오후 4시 4차 본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파업을 앞둔 막판 협상으로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날 전망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오는 2026년까지 인력 2천여 명을 감축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모레부터 파업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지난 9일과 10일 이른바 경고 파업을 했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1개 자동차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자동차 산업연합회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건의문을 발표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연합회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생산이 중단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에 따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상시 파업을 초래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은 라면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라면 업체들이 외국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글로벌 수출액은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세청의 무역 통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10월 라면 수출액은 7억 8,52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늘었습니다. 라면 수출액은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기존 연간 최대치인 지난해 7억 6,541만 달러를 넘어서며 9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세계를 휩쓴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내년에는 더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AI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가우스를 공개했습니다. 언어 활용과 코드 작성, 이미지 생성 기능을 갖추고 앞으로 삼성의 다양한 제품에 탑재됩니다. 당장 내년 출시 예정인 최신형 스마트폰에서 외국인과의 실시간 통화 번역 기능도 제공할 전망입니다. 삼성 가우스 랭귀지 모델은 삼성전자의 제품, 서비스, 그리고 생성형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언어 모델입니다.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다국어 모델로 개발되어 국내 통신사들도 한국어 기반의 자체 AI 개발에 잇따라 뛰어들며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AI 비서를 통해 통화 분석부터 요약까지 통신 산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는 2028년까지 사업 비중을 전체 매출의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SK는 새로운 변화에 단순히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AI 중심으로 성장 전략 자체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KT는 초거대 언어 AI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별도 인프라가 없어도 누구나 합리적 비용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대중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누구나 쉽게 라지 AI를 학습시키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믿음 스튜디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믿음 스튜디오를 통해서 기업 고객분들은 나만의 전문적인 AI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AI 개발에 열을 올리는 건 챗GPT 열풍 이후 AI 서비스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산업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생산성 향상 효과는 최대 25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생성형 AI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오는 2032년 1조 3천억 달러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른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대기업에서는 조금 더 큰 시장을 본다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필요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확보해서 빨리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셈이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IT 기업부터 제조기업, 통신사까지 AI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격전장이 펼쳐진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보일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앞으로 설악산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는 오색 케이블카의 예상 모습입니다. 오랜 기간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오다가 결국 오늘 첫 삽을 뜨게 됐는데요. 자, 계획대로라면 2026년 초에 상업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밑에 쪽에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발 1,609m에 있는 설악산 끝천까지 총 3.3km의 길이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8인승 케이블카 53대가 초속 4.3m의 속도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 오색 케이블카의 설치 논의의 시작 무려 41년 전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는데요. 이후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설치 가능한
삭도, 즉 이 케이블카의 길이를 2km에서 5km까지 늘리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고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까지 이루어졌지만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또다시 중단이 되고 맙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업 백지화 위기에 직면하게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환경부가 적극성을 보이며 지난 2월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이르게 됩니다. 자, 반대의 목소리 여전히 높습니다. 수많은 멸종 위기 동물 또 희귀 식물이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자연이 훼손되고 또 수많은 동식물의 터전이 파괴되는 건 불보듯 뻔한 결과라는 거죠. 국민의 바람은 무시했고요. 대통령의 공약만 따랐다. 그리고 정권의 눈치 보다가 설악산만 제물로 삼았다. 그래서 참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첫삽을 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오색 찬란한 모습의 설악산을 지켜주게 될지 아니면 우려처럼 훼손하게 되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을 해올 때 피해자가 자동으로 경고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요청한 내용인데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직후 피해자는 더 큰 우려를 보였습니다.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보복을 경고해온 만큼 20년만 지나면 불안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낼 게 뻔하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한 달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직접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2차 피해 방지 논의를 이어온 법무부가 한 달여 만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2km 이내로 접근해 오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그 즉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제까진 관제센터 경보에 따라 보호 관찰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접근 사실을 알렸는데 관제센터가 평균 4분 주기로 가해자의 위치를 받아보는 만큼 위험 상황까지 시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 추정용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한 관련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이중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12일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손목에 차는 형태의 현행 보호장치가 외부 시선에 쉽게 노출돼서 꺼려진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머니 등에 넣을 수 있는 휴대기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보호장치 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휴대전화에 깔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전용 앱 개발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네, 결국 사과를 했군요. 고층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 가족들이 용서를 구한다면서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 A군 가족 측이 숨진 70대 노인 가족 측에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 측은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가 모두 끝난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로 입건이 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황 씨에게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했고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는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을 고소했는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범행 정황도 포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황 씨의 대리인 측은
측은 애초 이 사건은 황 씨가 피해자로 시작된 거라면서 향후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넉 달 넘게 협력 수사를 벌였습니다. 태국에 기반을 둔 수백억 대의 마약 밀수 조직을 잡기 위해서였는데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검색대에 서 있던 남성 곧바로 체포됩니다. 마약 밀수 조직 관리책 정모 씨입니다. 마약을 숨겨 국내에 들어오는 운반책, 이른바 지객꾼들을 감시하고 인솔하는 책임자입니다. 본인이 손님할 수 있고요. 본인한테 불리한 분들은 거부해 주시고. 관리책 정시 검거가 시작이었습니다. 경기 안산 지역 선후배 사이인 핵심 조직원들이 줄줄이 잡혔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9달 동안 30여 차례 태국을 오가며 허벅지 등에 숨겨 들어온 건 케타민과 코카인, 엑스터시 등 마약류 30kg, 600억 원 상당의 60만 명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입니다. 밀수 조직을 잡고 보니 유통 조직과 상습 투약자도 확인됐습니다. 서서히 움직이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여성, 창문으로 무언가를 던집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모르는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 마약 판매 조직은 주로 서울 왕십리 일대에서 활동했는데 받은 마약을 던지기 방식으로 팔거나 강남 클럽 등에서 나눠 판매했습니다. 18개 맞아요? 네, 맞아요. 또 다른 거는? 우리 이거 압수할게요. 경찰과 검찰은 이들 조직을 잡기 위해 넉 달 넘게 협력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계획을 함께 짠 뒤 진행 상황과 자료를 공유했고 검거 기자회견도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검경은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한라인을 통해 수사 방향을 논의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였고 이로써 조직원 32명을 검거하는 등 이번 수사로 밀수 유통 조직원 32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기본 혐의 외에 범죄 집단 가입 활동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조직 내부 규칙을 세우는 등 단순 밀수 조직을 넘어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밀수 조직 같은 경우에 총책을 중심으로 최소 20-30명이 가담을 해서 또 총책, 자금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역할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서 경찰과 검찰은 태국에 있는 이른바 에까마이파 마약 조직 총책 39살 A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오늘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재발급 받으려면 심사를 받은 뒤에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만 면허를 취소했지만 이제는 모든 법령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됩니다. 9급 공무원 국어와 영어 과목 시험 문제가 2025년부터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식 암기 위주인 현행 9급 공무원 국어, 영어 과목 출제 기조를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어는 배경 지식이 없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고 영어 과목은 전자메일과 안내문 등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활용해서 출제할 예정입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을 향해 발사를 중단하라는 경고 성명을 내면서 이 발사를 강행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제하는 도발 행위이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네, 합참 작전본부장의 발언 들으셨는데요. 관련해서 엄효식 전 합참 공보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합참에서 오늘 아침에 북한을 대상으로 아까 들으신 대로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면 3차 정찰 위성에 나설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마침 실장님이 이제 전 합참 공보실장이신데 이렇게 사전에 경고하는 건 이례적이라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서 경고는 사전 경고, 사후 경고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사후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시험을 했을 때 또는 2021년도에 동서해상에서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제 사후에 이미 어떤 상황이 끝난 다음에 경고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일이 끝난 다음에 경고하는 것은 큰 의미를 찾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매우 시의적소했다고 판단이 되는 게 일단 우리 그 합참의 발표를 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제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 북한이 조만간 무언가를 발사하겠구나라고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아, 북한이란 국가에서 무언가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발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북한을 향하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사전 경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 이 경우에 약간의 그 전제가 필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뭐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을 때, 그러니까 발사하는 행위만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우리가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을 괴롭게 하는 거죠. 보면 북한이 편안한 마음에서 편안하게 도발을 꿈꾸지 않도록 하지 않고 굉장히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그 국방부 장관님이 어제 말씀하신 거나 오늘 합참 발표를 보게 되면 북한이 굉장히 우리 모르게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준비가 사실이었다면 북한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한의 내부 사정을 우리가 조금 더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북한을 감시하겠다는 의미가 될 테고 네. 두 번째는 확장 억제에 기반해서 한미동맹이 보다 많은 전략자산, 보다 많은 연합훈련으로 북한에 대한 심리적인 그 위압감을 더 주는 행동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분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여전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2018년도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부속 합의서였죠. 군사 관련 합의를 이제 9.19 군사 합의. 자, 그런데 이게 신원식 장관이 여러 차례 지금 폐기 필요성을 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풍전등화에 놓인 9.19 남북 공동성명 이런 제목들도 여럿 있는데 자, 실장님, 효력 정지와 합의 파기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효력 정지와 그 파기는 완전히 다르죠. 파기는 그냥 없던 것으로 원래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뭘 파기하자고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간의 어떤 협의나 네. 이런 게 있을 때 되게 북한이 도발을 먼저 하고 북한이 늘 위반을 했지 우리가 먼저 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우리가 북한에게 선택의 공을 이렇게 던져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알고 있고 너희들이 이런 걸 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선택은 북한이 해. 발사를 할 건지 말 건지 대신 발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든 책임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감당해야 될 거야.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니까 아마 북한 내부에서도 아마 오늘 우리 그 합참의 대북 경고를 보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도 그 한 방송에서 이제 이번 주에 쏠 거다 이런 전망을 했었고 또 이르면? 합참이 네. 또 이야기를 또 했는데 그만큼 북한에서 어느 어떤 징후가 포착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예, 보통 군에서는 뭐 정확하게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런 세부적으로 감시 관찰한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국방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나 또는 합참이 발표한 내용으로 볼 때는 아마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정보는 그냥 정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과 우리의 어떤 군사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실증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북한이 앞서 2차례 정찰 위성 발사를 했고 실패를 한 상황에서 이제 3차 발사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9월에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양국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여러 보도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좀 북한이 기술적으로 진전이 좀 됐을까요? 네, 지난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뭐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도 하고 실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의 로켓 발사 기지들도 방문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러시아 쪽에 뭐 포탄이나 미사일들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한에게 로켓 관련되는 기술을 아마 줬을 것이다. 군사 위성 관련된 기술을 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실제 그런 보도들이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의 상호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관계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아마 이제 그런 것은 조금 더 지켜보면 정확한 어떤 그 결과물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전에 그 2차례 북한이 실패를 했을 때는 모두 사전에 그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를 한다던가. 근데 아직은 그런 예고가 없거든요. 사전 직전에 그럼 알릴까요? 1차 발사, 2차 발사 때도 모두 하루 전에 알렸죠. 예, 보면. 예. 네, 그래서 아마 북한이 아예 어떤 예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그것은 뭐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아도 너무 아주 그 거의 엄청난 도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마 1, 2차와 똑같이 아마 하루 전 정도 되면 자기들의 발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또 시기상으로 또 이르면 이번 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늦어도 30일 전이란 전망도 있던데 그때가 또 마침 우리 공군이 최초의 군사정찰 위성을 미국 공군기지에 또 쏘아 올리는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한국군도 드디어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세계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국이 받는 걸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자기들이 받고 싶어 할 테고 그렇다면 30일 날 우리가 미국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거에 앞서서 먼저 자기들이 발사하고 또 심지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북한의 어떤 그 능력이나 김정은의 그 지도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러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성공의 보장은 할 수가 없고 만약 서둘러서 발사를 했다가 실패하게 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발사 시점도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쏘는 거는 정찰위성 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이게 이제 국제적인 룰과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준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저런 부분에서 그 세계를 향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은 북한도 유엔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최고 의결기구인 안보리 상임위원회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그런 발사는 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금지를 시켰는데 그것을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북한의 ICBM 발사는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정찰위성 발사도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데 좀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실장님께서는 시의적절한 합참의 경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9.19 군사합의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후폭풍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북한의 도발을 또 북한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한번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또 볼 수 있을까요? 9.19 남북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평화의 어떤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남북 정상이 서로 합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냐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굉장히 9.19 남북 군사합의를 준수한 반면에 북한은
뭐 숫자상으로 표현되면 3,400회라고 표현이 되는데 네. 지속적으로 어겨왔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 군사합의를 어긴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우리 남쪽을 대상으로 도발을 하거나 또는 어떤 전쟁에 시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합당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합당한 대응이 이번에 만약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으로 뭐 물리적이 됐던 아니면 뭐 정책적이 됐건 아니면 진짜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됐건 어떤 쪽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의 어떤 키는 결국 북한이 잡고 있는 거죠. 북한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죠.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3차 군사 정찰 위성을 북한이 발사를 하고 9.19 남북 공동성명을 우리가 효력 정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까지 하게 될까요? 우리 정부가? 정부에서 일단 뭐 파악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남북한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라는 말은 꺼내긴 꺼내야 되는데 네. 이 말을 우리가 먼저 꺼내서 그것을 먼저 선언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오늘 있었던 대북 경고 같은 경우도 북한이 이러한 군사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됐을 때 그때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프로세스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초래되는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실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그 군사 협의가 효력 정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당장은 그런 그 군사적 긴장 관계라든지 또는 도발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그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것이고 우리가 북한의 전역에 대해서 군사 그 합의 중에서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해상과 공중 분야의 협의 아닙니까? 네. 북한은 그런 부분에 능력이 거의 없는 데 반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남북한 군사 합의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뭐 북한의 도발 위협이 클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정찰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긴장 또는 도발을 사전에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은 더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9.19 남북 공동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특별한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원론적인 답을 하면서 미국이 어떤 최근에 2.8 분쟁 때문에 좀 그런 긴장감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는가 이런 시각이 있던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얼마 전 그 SCM 회의 네. 때 오스틴 장관이 와서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 뭐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남북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이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미국도 굉장히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미국이 뭐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네. 한미 동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암묵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마 그 지지하고 아마 성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 달 넘게 지금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이제 등장하는 시기가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우리 그 국민 여러분께서는 김정은이 안 보인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잠행이라는 단어와 잠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 일반 국민분들은 이제 잠적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아예 김정은이 여기 숨어 있는 것처럼 그 인식하시는 게 있는데요. 김정은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죠. 다만 예. 북한을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지난번 1차 정찰위성 발사할 때도 김정은이 약 27일 정도 잠적한 다음 잠적이 끝나는 날, 잠행이 끝나는 날 1차 발사를 했었거든요. 예. 아마 이번에도 실제 이제 발사를 하게 된다면 그 순간에 김정은이 등장할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혹시 또 추가 도발을 하게 된다면 또 이후 정부 대응 포함해서 YTN 뉴스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엄효식 합참 전 공보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최근 가자지구 지상전 과정에서 하마스 대원을 100명 이상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에 침투해 학살을 자행하고 인질을 잡아간 대원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이 하마스의 지하터널과 무기고의 위치, 작전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군이 지난주에 급습했던 가자지구 최대 병원에서 찾아낸 55m 길이의 지하터널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외국인 인질들을 이 병원에 데려왔다는 사실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에서 이스라엘군이 찾아낸 지하터널입니다. 병원 건물 옆 공터에 세운 천막 아래 터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 3m 아래로 나선형 계단이 나오고 수직으로 7m 더 내려가면 수평으로 된 주터널과 만납니다. 주터널은 입구에서 5m쯤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꺾이고 이곳부터 50m가량 터널이 이어집니다. 터널 끝에는 총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을 낸 방폭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방폭문은 하마스가 우리 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며 병원 건물이 하마스의 테러에 쓰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 이 병원을 급습한 이스라엘군은 이곳이 하마스의 작전 본부이자 인질 억류 장소로 판단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지난달 공격 때 붙잡은 외국인 인질들을 이 병원에 데려오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 대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머리를 천으로 가린 남성을 급하게 병원 안으로 끌고 갑니다. 웃옷을 벗은 남성이 팔에 부상을 입은 채 병원 침대에 실려 이동하고 다른 한 명은 대원들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이 인질로 잡혀갔던 태국과 네팔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Hamas was hiding and murdering our hostages in Shifa Hospital. Hamas was building terror tunnels underneath Shifa Hospital. 이 병원에 입원했던 미수가 31명은 가자 남부 라파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아기들은 곧 이집트로 옮겨져 진료와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마스가 오늘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한 가자지구 교전 중지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DPA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의 관리는 이스라엘 인질 석방 합의에 따라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전 11시, 우리 시각으로 오후 6시부터 교전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 관리는 보도의 내용을 부인하며 그런 내용의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과 우호적인 예멘 반군인 후티가 홍해 남부에서 화물선 한 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언론은 피랍 선박이 튀르키예를 떠나 수에즈 운하를 거쳐 인도로 향하던 차량 운반용 화물선이며 이 바하마 선적에는 선원 22명이 승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납포 사실을 확인하기 몇 시간 전 후티는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모든 선박을 납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 선박에 탄 자국민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악성 코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돈을 가로챈 피싱 조직 인출책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이른바 스미싱 수법으로 피해자 14명의 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모는 사람을 미행해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집에 침입해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37살 남성 A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일당은 피해자들의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 감지기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 등 금품 6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파는 과정에서 차량 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이전됐다는 사건 YTN이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피해가 이어지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YTN이 보도한 중고차 사기 사건.
중고차를 사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으로 요구한 다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차량 명의를 바꿨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같은 남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명의를 빼앗긴 피해자가 현재까지 9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을 하자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 이후로 2달이 지났어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범행에 가담한 자동차 매매업체, 명의 변경을 승인해준 사업소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차량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실제 차주인이 모르는 사이 명의만 바꿔 차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명의 이전을 승인해준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다면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 전화번호가 다른 번호가 막 들어가 있었고 이건 사문서 위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업무 과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만 안 했더라면 이런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이에 대해 청주시 자동차 등록 사업소 측은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명의 이전 승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 매매업자가 명의 이전을 신청하면 실물 차량 제시를 요구하는 등 자체적으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여럿 발생한 뒤라 사후 약방문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실물 차량 확인이 의무가 아니어서 다른 등록사업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중고차를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남성의 신원을 확보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월 1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거래일보다 5.3원 내린 1291.6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보다 0.86% 오른 2491.20에 코스닥 지수는 1.75%가 오른 813.08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국회에 반년 동안 계류돼 있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번 주에 상임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연내 통과까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을 기다려왔던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992년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일산에서 가장 먼저 입주가 이뤄진 시범 아파트입니다. 30년이 넘은 지하주차장은 곳곳에 오래된 흔적이 선명합니다. 천장에서 수년째 빗물이 떨어지고 있지만 보수공사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곳 인근 4개 단지 2,900여 세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 지 2년째인 올해 7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택지에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이 지금보다 더 속도가 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제 특별법 통과를 사실 상당히 기다려 왔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올 연말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폐기 수순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망감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반영돼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진 않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히 조금 더 지켜보는 관망하는 자세로 좀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매수 문의가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 일산과 분당, 평촌 등은 물론 서울 목동과 개포,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1곳 100만여 가구가 특별법 대상에 포함됩니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상향 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일하게 1기 신도시가 같은 포맷으로 정책적인 인센티브의 어떤 틀을 짠다라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안전진단 면제 특혜 논란이나 교통과 주차 같은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보완점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300여 명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국회 법사위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만든 법안이라면서 다가오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FA 내야수 안치홍을 계약기간 최대 6년 72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안치홍은 내년부터 4년간 연봉 47억 원을 보장받고 옵션을 달성하면 8억 원을 보태 총액 5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치홍은 2009년 기아에서 프로에 데뷔했고 2020년 첫 번째 FA 자격을 취득해 롯데로 이적했습니다. 안치홍 선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오게 돼서 기쁘고 또 팬분들과 야구장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모습들이 또 기대되기도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되어서 내년부터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호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9시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를 치릅니다. 1차전에서 거친 경기 끝에 태국의 역전승을 거둔 중국을 상대하는 만큼 우리 대표팀은 부상 없이 승점 3점을 따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싱가포르전 대승 이후 주장 손흥민은 아시아팀이 우리와 경기할 때는 거칠게 경기한다며 휘말리지 않고 우리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안 크게 춥지 않으셨죠?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더 높아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14도 보이겠고요. 동해안과 남부에서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사이 온도차는 무척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체온 조절과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아서 설이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찬바람에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대전 0도, 대구에서는 1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대구는 17도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